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0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공직 기강 확립 소식부터 미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중국의 춘제 기술 혁신까지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주권과 실용입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법적, 경제적 한계를 시험하는 모습이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치열한 외교전을 연상케 하는데요. 특히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테크노 내셔널리즘의 현주소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맥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하며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군요. 네, 대통령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을 이유로 차관급 인사를 즉각 면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단호한 조치입니다.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죠. 흥미로운 건 언론에 대한 일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느냐는 건데, 이는 사법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명나라의 눈치를 보던 사대주의적 관습을 타파하려는 현대판 자주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경제 쪽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연일 승전고를 올리고 있어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며 15% 관세는 일단 멈췄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관세를 예고했죠. 하지만 우리 반도체는 기술의 힘으로 돌파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매출 2천억 달러를 보며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1위 탈환을 예고했고,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을 5%나 확보하며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안 하죠.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의 AI 인프라 장악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특히 부산 쪽의 지표는 우려스럽습니다. 반도체가 화려한 공중전이라면 부산의 골목상권은 처절한 백병전입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금융위기 수준인 1.07%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뜻합니다. 화려한 반도체 지표에 가려진 서민 경제의 그늘을 걷어낼 정책적 세심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의 정면 충돌이 가관입니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는 듯합니다. 대법원이 6대3으로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관세 행정권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전 세계 관세 15%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연상케 하는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고집스러운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민주당의 반격이 거셉니다. 버지니아주의 아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가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에 서명했는데, 이는 공화당의 공세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입니다. 미국 정치가 정책 대결이 아닌 룰 세팅 전쟁으로 치닫는 모습이라 씁쓸하죠. 이런 혼란 속에서도 뉴햄프셔대 연구팀이 AI로 25개의 신규 고온 자석을 찾아낸 건 고무적입니다.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 미국 제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독립의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으로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겹쳤습니다. 레이크 타호이 눈사태와 오클라호마 산불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군요. 레이크 타호 눈사태로 8명이 사망한 것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산불 역시 12만 헥타르를 태우며 피해가 극심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하수관 붕괴 사태에 연방재난지원을 승인한 것도 국가 인프라의 노후화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거시 경제의 숫자는 화려할지 몰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망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경고 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만연 춘제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동 인구와 박스오피스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요? 규모의 경제란 무엇인지 중국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동 인구만 3억 5천만 명, 춘제 기간 총 이동량은 50억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특히 영화 시장이 북미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 점은 내수 시장의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상징하죠. 마치 과거 당나라 시대에 번성했던 장안거리를 21세기 디지털 버전으로 재현한 듯한 풍경입니다. 이번 춘제 갈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거 등장한 것도 큰 화제였죠. 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중국의 신형 생산력을 과시하는 장이었습니다. 첨단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대를 누비는 모습은 중국이 저가 제조 강국에서 고도화된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했음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인 되기 챌린지가 유행하는 것도 이런 문화적, 기술적 자신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는 안보리 개혁을 언급하며 일본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푸충 주유엔 상임대표가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지 않아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에 축전을 보내며 혈맹 관계를 다진 것도 같은 맥락의 동북아 외교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강한 일본을 선언하며 안보와 정보 기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메이지 유신 시대의 부국강병 슬로건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느낌입니다. 총리 직속의 국가정보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건 전후 일본을 지탱해온 평화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정보와 안보를 국가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죠. 특히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비판하며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자국 내 지지층 결집과 군비 확장의 명분을 얻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을 찍으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엔화의 실질 가치가 1973년 이후 최저치라는 건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31년 전 정점 대비 35% 수준에 불과하죠. 잃어버린 30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구매력이 약해지니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SBI 홀딩스가 리플을 지급하는 증권형 토큰 채권을 발행하는 등 디지털 자산에서 활로를 찾는 모습입니다. 전통 금융의 위기를 혁신 금융으로 돌파하려는 눈물겨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는 동성결혼 합헌성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판결이 나와 논란이군요. 도쿄 고등재판소가 동성혼 불허가 합헌이라고 판결하며 이전의 진보적 판결 흐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내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 충돌이 법정에서 본격화된 거죠. 이런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도 후쿠오카의 아카마주쿠 마츠리처럼에도 시대 풍경을 재현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축제가 열리는 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일본 특유의 전통적 안정을 찾으려는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는 모디 총리의 진두지휘 아래 기술 10년을 선포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HCL 폭스콘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선언한 테케이드는 인도가 단순한 콜센터 국가를 넘어 글로벌 하이테크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입니다. 미국 주도의 팩스실리카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것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반도체 혈맹을 맺겠다는 실용주의적 선택이죠. 마치 고대 인도 수학자들이 영을 발견해 인류 문명을 바꿨듯 인도는 지금 반도체와 AI로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브라질과의 협력이 눈에 띕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두 거인이 손을 잡았네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광물과 히토류 협정은 자원 무기화 시대에 대응하는 강력한 연합이죠. 특히 5년 내 무역액을 2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건 두 나라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임을 방증합니다. 또한 모국어로 번역된 헌법 개정판을 발표한 건 기술 발전 속에서도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인도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언급된 브라질 소식 좀 더 깊이 보죠. 인도와의 파트너십 외에도 내부적으로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자원부국을 넘어 디지털 강국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체결한 디지털 미래 파트너십은 AI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죠. 흥미로운 건 상파울루주에서 전자음악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점입니다. 삼바의 나라에서 테크노와 하우스 음악이 비물질 문화재가 된 건 브라질의 문화적 수용성이 그만큼 넓고 현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수입세 인상과 공공부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군요. 네, 스마트폰 등 천여 개 품목의 수입세를 올린 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예산 균형을 위해 점진적 긴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브라질 경제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리우데자네이루의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모네와 피카소의 작품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영영 찾을 수 없게 된 소식은 브라질 문화계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카니발 이면에 숨겨진 국가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브라질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왕실 문제부터 관세 타격까지 우울한 소식이 많고 독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지금 내우의 환입니다. 앤드루 왕자의 왕위 계승권 박탈 논의는 왕실의 도덕성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15% 관세 인상으로 4만 개의 영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영국에겐 너무나 가혹한 파도입니다. 130억 파운드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지키려 애쓰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체된 임금과 주거비 상승으로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독일에서는 기독민주연합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을 제안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디지털 시대의 보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법으로 SNS 사용을 막겠다는 건데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독일다운 발상입니다. 동시에 셉과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위해 2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사이에서 제3의 길을 가겠다는 유럽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CDU, CSU와 AfD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하며 독일의 전통적인 협치 민주주의가 큰 도전에 직면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네, 우선 아미트샤 인도 내무장관이 내년 3월까지 좌익 극단주의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며 내부 치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영국 NHS가 180만 건의 치과 치료를 추가 제공하며 유료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고요. 독일 철도가 열차 내 폭력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기로 한 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도에서 화제가 된 로봇견 SVN-M2처럼 AI 기술이 우리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주말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의 진보와 문화적 풍요가 우리 삶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